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건희 회장 어떤 기업인으로 평가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권혜리 SBS 경제부 기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철진 평론가는 어쨌든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평론을 해야 되니까 늘 공부하시고 관심 갖고, 이건희 회장 어떤 기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가이자 승부사,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진 이제 그런 성품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전략가라고 하면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승부사라고 하면 단기전에도 이 강한 파이팅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능력을 겸비했던 그런 경영위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역시 전과 후를 나누게 되는 하나의 핵심적 변곡점의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평가하자면 이건희 회장 직전, 그러니까 이전의 한국의 산업, 우리의 산업은 실은 이제 저부가가치, 노동 집약적, 가격은 싸면서 어쨌든 대중화를 하게 되는 그런 전략,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하는 한 2, 3등 이런 이미지였었다면, 이제 그 다음 이건희 회장 이후부터는 이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면서요,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서게 되는 이제 그런 위치. 또 하나, 가격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이런 품질만큼의 고가 프리미엄을 받겠다. 그렇게 한국의 산업이 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목이었다,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1977년에 아마 수출 100억 불 달성한 해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네.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네. 의구심, 네. 자기 자기 통제가 이미 있었던 시대인데, 네. 이건희 회장은 그거를 넘어선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기업인이다, 최초의 기업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987년에 이제 삼성에 이제 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87년에 취임사가 이제 초일류 기업이라는 1등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80년대 후반만 해도 삼성이 국내 세계의 초일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0년이 흐른 지금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세계적인, 정말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모바일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탑 브랜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일궈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생전 모습, 아주 오래전 모습을 여러분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삼성 회장이 된 1987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 여러분 이미 어제부터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습니다만, 1993년에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 와이프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내놓았던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안 변하면.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 있거든요.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앞으로 4, 5년, 5년 뒤에는 큰 곤란이 있거든요. 십 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긴장이 되네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다. 더 깊이 미래를 지켜야 하고, 더 멀리 보고, 더 기술을 완벽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공통된 말이 있네요. 정신 안 차리면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늘 위기의식을 강조했던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 외신에서도 지금 외신들도 긴급 뉴스, 주요 네. 뉴스로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타전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부추김으로 해서 그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고 세계 인류가 되게 하는 그런 식의 경영 스타일을 구사한 회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주로 얘기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묘사를 보면 좀 이건희 회장의 영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즈는 삼성을 세계적인 거인 기업으로 키워낸 이건희 회장이 78세로 숨지다라고 부고 기사를 내면서요. 이건희 회장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삼성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인으로 키워냈지만 그 같은 여정에서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은 사면을 2번 받은 그가 서울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추격을 했고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을 끌어가기 위해서 좀 고전하고 좀 위기의식을 부추겼느냐 하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뭐 어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 1995년에 애니콜 화형식이라든지 방금 보셨던 와이프랑 자식들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외신들도 좀 에피소드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외신들이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같이 얘기하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을 일군 5점 있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그 경영진에게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서 변화를 주도하고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게 했지만 비판 세력으로부터는 위계적이고 불투명한 지배 구조 그리고 가족 재산의 미심쩍은 이전을 비난받았다고 전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에 대해서 그의 경영 아래서 한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삼성 회장이 됐다. 삼성의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1987년이면은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또 대학에 들어간 해 같기도 하네요. 네. 1987년은 여러모로 삼성가에서는 의미가 있는 한 해 같은데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 네. 사실 이건희 회장이 삼남 아닙니까? 막내 아들? 그렇죠. 막내 아들에게 또 경영권을 넘긴 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원래 장자 승계가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말이죠. 왜 이건희 회장이었을까요? 관련한 일화들도 굉장히 예. 많고요. 사건들도 많고 뭐 저도 한 4-5권 정도의 이제 책들을 읽었는데 왜 이건희 회장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 확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네. 태종이 네. 세종, 예.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과 비교하는 얘기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 하나와 예. 또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 예. 두 가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모든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일단 이제 큰형이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둘째입니다. 장녀 이인의 고민이 있으니까요. 큰형인 고 이명희 회장에게 먼저 한번 경영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전에요. 이병철 회장이. 근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6년, 67년에 유명하죠. 유명한 이제 사카린 사건이 예.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책임을 지고 당시 창업주였던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 비료도 다 국가에게 반납을 하고 이제 경영권 일선에서 빠져나옵니다. 경로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당시에 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잠깐 빠져있던 시기에 이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명희 회장과 차남 이재환 회장이 실질적으로 뭐 삼성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라는 이제 책들. 그래서 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불거져 나왔고 실제로 이명희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결과 오해가 오해를 쌓고 오해를 쌓다가 1976년에 먼저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병철 창업주가 1976년에 이제 삼성은 삼남인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직후 77년부터 이제 형들은 이제 경영계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죠. 자, 그러면 고 이병철 삼성 회장, 삼성의 창업주죠. 이병철 전 회장의 생전 육성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리 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가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인류에 도움이 돼야 이 수출이 되고 세계 시장을 갈 수 있지. 규모도 아주 이 경제성에 맞는 규모가 나야 된다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내 일정을 통해서 한 80%는 인재 모으고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교육시키고 하는 거지. 네, 이병철 삼성 창업주 기업은 국가에 도움이 돼야 한다. 나는 80%를 인재를 모으는데 힘을 집중했다.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은 삼성 위기의식 지금 이대로 안주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초인류 기업에 도전하도록 삼성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이미 이병철 회장 생전에는 현대가 통상적으로 삼성보다는 현대가 더 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 체제가 되면서는 이제 삼성이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기업이다. 이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거죠? 네, 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취임되기 전에는 현대와 대우가 사실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말에 그룹이 좀 쪼개지는 과정을 겪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삼성이 2000년대 들어서 명실공히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그리고 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세간에서 라이벌 구도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그게 얘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세 경영인들 중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과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좀 라이벌이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큰 양대 라이벌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 뭐 이렇게 봐야겠죠. 현대차와 그렇죠. 삼성전자.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둘이 워낙 스타일이 다르다고 세간의 이미지는 알려져 있어서 더더욱 그랬고요.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초일류 기업,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한 거라든가 조금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단합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직하게 또 어떤 단결력을 과시하고 그런 전통적인 가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뚝심 있는 대기업 이런 쪽을 좀 키워나가는 이미지가 컸다. 그러면서 워낙 대조적이어서 굉장히 좀 세간에서 얘기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3세 경영인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전면에 나서서 또 그것도 많이 주목되고 있는 어떤 구도이기는 합니다. 예. 지금 권혜리 기자 설명 들으니까 참 이해가 잘 돼요.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 뭔가 이미지가 좀 달랐단 말이죠. 네. 정주영 회장은 흔히 소, 쌀 이렇게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병철 회장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게 2세인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으로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3세 체제 정의선, 이재용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좀 면모를 일신해서 이미지가 좀 바뀔까요? 어떨까요? 일단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 정의선 회장에 취임을 했으니까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건희 회장 이야기하는데 정의선 회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지만 일단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이제 경영권 승계, 이 지분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전기차, 수소차, 전기자율주행차 시대인데 빠르게 이 모빌리티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앞으로 많은 산들이 있죠. 재판도 있고요. 또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사업, 즉 반도체와 모바일, 이 스마트폰 외에 또 다른 사업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책무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3세, 4세 우리나라 재벌가를 보면 실은 전기 자율주행차라는 테마를 놓고 보면 한 대 뭉치면 딱 좋게 되는 구도가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의 차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가 있겠고요. 거기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네요. 예. 하고 이제 전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우리 옛날 TV 드라마의 뭐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렇게 키트로 예. 부르고 이제 그 전기 장치는 마이클. 예, 그런 건 이제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특히 전기 자율주행차의 거의 40%는 배터리 싸움입니다. 배터리는 LG 또 SK의 최태원 회장. 그래서 이제 뭐 세간에는 뭐 뭉쳐가지고 전기 자율주행차만큼은 한번 한국이 최고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게 또 기업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는 사적으로 친하지만 아마 공적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만약에 나오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대한민국 어벤져스 뭐 그런 평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된다면요. 예. 네. 자, 그러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건희 회장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의 회장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영상. 현대차 회장으로서 앞으로 현대차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정의선 회장이 오늘 오전에 이건희 회장 빈소를 찾아서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인의 생전 업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많은 언론에서 영욕 이렇게 평가를 하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명함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작년 1년은 여러 가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권혜리 기자. 네.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 순간들. 저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이건희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는 장면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 순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건희 회장은 이제 그룹을 계속 상승 곡선에 올려놓고 이렇게 크게 키우고 있던 그 모든 순간들에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로 일단 뇌물, 비자금 그리고 편법 승계 의혹에서 사실 정말 자유로웠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있으시지만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약 2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데 이제 불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2005년에는 이제 당시에 그 삼성 임원들이 정치권과 검찰의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도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995년에는 불구속 기소됐고요. 예. 2005년에는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사실 세간에서 정말 삼성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회자됐던 거는 2007년에 삼성그룹의 삼성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내부자 고발 같은 걸 말하자면 한 거죠.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폭로했을 때입니다. 이때 굉장히 좀 세간에 좀 충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듬해 2008년에 삼성 특검까지 출범을 하게 돼서요.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 그리고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 같은 것으로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사실 그해 4월에 이 회장이 또 불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게 아까 뉴욕타임즈에 얘기했던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좀 기업의 경영에서 좀 물러가는 모양새를 차츰 밟게 되는 2008년에 그런 물러났다가 계기가- 2010년에 다시 아마 복귀를 하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올림픽 유치에 힘쓰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복권의 기회를 노리기도 했지만 사실 2007년의 당시 사건이 굉장히 좀 국민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으면서 그 후로 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욕에서 그 욕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후반부로 갈수록? 네, 그런 좀 절차를 밟게 되죠. 예. 삼성그룹의 브랜드 가치 지금 세계적으로 한 몇 등 정도 나옵니까? 뭐 그런 글로벌한 잡지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5위. 예, 5위입니까?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예. 인터브랜드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순위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앱 순서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삼성입니다. 622억 달러니까 약 70조, 60조 원 이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저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는데 역시 포스트 코로나19 다음에서는 이제 디지털과 IT의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영향과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스마트폰, 반도체의 힘으로 5위에 왔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초인류가 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그룹 위기의 순간 저는 항상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미리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거는 확실하게 해놔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을 동원한 그 일이 지금까지 삼성 경영권 승계 상속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지금의 경영권 문제라고 하면 이제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최초 시작은 90년대 말에 있었던 말씀하신 에버랜드는 이제 CB였었고요. 예. 삼성 SGS의 BW 신주인축권 부사채입니다. 이제 그게 한 뭐 20억, 뭐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일단은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 뭐 그걸 헐값 매각이다 또 아니다라는 논란이 헐값 있었는데 매각 의혹이었죠. 매각으로 예. 결국 밝혀 일부 유죄 판결이 되면서 내려갔고요. 그때 그 에버랜드가 세월이 흘러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물산 이렇게까지 커게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을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요즘 새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검찰이 수사까지 한 이른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삼성 측의 시도가 법과 탈법, 적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검찰에서는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맺고 그게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 그러니까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한 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CBBW의 발행분이고 지금 재판은 뭐냐? 이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두 개의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로도 모아질 수가 있을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과 또 국정농단에 있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 아니겠습니까? SBS 끝까지 판다 팀도 사실 그거 네. 끝까지 판다 탐사 보도를 해서 또 삼성 측 그것도 상당 부분 사실로 또 드러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앞에 놓인 숙제라고 했을 때 뭐 상속세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넘어가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언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취임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적어도 그 재판에 대한 부분은 매조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재판이 실은 앞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 또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야 된다. 상속세가 한 10조 원 된다고 어제 8시 뉴스에 나가던데.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만 해도 15조 원이고요. 삼성생명이라든가 다른 계열사들 주식까지 하면 18조 원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가족들이 물려받으려고 하면 이제 10조 원 상당의 그 이상의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적법하게 조달해서 하려고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규모가 다르네요. LG 구광모 회장이 9천억 원대의 상속세인데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은 10조 원. 이거 진짜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6분의 1 내고요. 5년 정도를 연부연납제도를 예. 현재 국세청은 이제 활용하고 구광모 LG 회장이 그렇게 네,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연간 그래도 1조 4천억, 5천억 아직 확실하게 모든 이제 평가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주식담보대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배당을 보통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이제 일가가 받습니다. 그 배당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큰 틀에서의 지분 승계에 상관없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들을 또 뭐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좀 주식시장을 좀 보면 예. 삼성물산의 주식이 거의 뭐 15%, 뭐 종가는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실은 현재 삼성 체계를 보면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머니들, 이 시중의 투자자들도 이제는 이재용 시대면 삼성물산이다. 아마 이런 거에서 자금이 몰리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오늘의 주가고요. 향후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 부분의 변동성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말이죠. 지금 상속세가 18조 원을 상속받는데 10조 원을 세금으로 낸다. 네. 이 상속세 관련해서는 아마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 돈 마련하다가 지분 넘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해외 투기자본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네. 아니 사회적 후원과 도움 속에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의 세금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상속세 부분,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과하다 당연하다 평가를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상속세 부분은 우리의 국회가 정한 것이고요. 국회는 결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합의에 의한 현재 상속세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영권의 승계 과정에서 이런 상속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죽 써서 남 주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큰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뺏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렇게 경영권 세습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쨌든 헤지 펀드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뭐 세금으로 받아서라도 뭐 막는다든지 예. 그런 보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삼성 내부 또 외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